달라는 집 살 돈은 안 주시면서 이런 냄새나는 반찬 왜 자꾸 싸주는 거야? 평생을 갈아 넣어 아들을 회계사로 키워낸 69 시어머니 영희. 자기 무릎 수술비까지 깨고 과수원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아들 부부. 집사라고 마련한 1억을 장조림통 바닥에 몰래 붙여보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올라가는 길 차 안에 냄새 난다는 이유로 그 스티로폼 박스를 통째로 휴게소 분리수거장에 버려버리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장조림통 밑에 1억이 붙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들 부부의 인생과 이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 영희는 또 한 번 자식을 위해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마음으로 찾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해시 솔레산 자락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단감나무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 듯 조용하고도 분명해서 이 과수원의 주인인 박영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세월이 흘러가는 기척처럼 느끼곤 했다. 올해로 69. 영희의 하루는 늘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다. 이불 속에서 두 무릎을 구부리면 뼈마디가 뚝뚝 소리를 냈고 허리를 세우면 등짝에서 무언가 갈리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다. 그래도 영희는 매일 아침 똑같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것이 50년 가까이 반복해온 이 집의 아침이었다. 영희의 손은 한때 곱고 가늘었다. 시집 오던 21살 남편이 처음 그 손을 잡았을 때 참 예쁜 손이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아직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손은 마디마다 굵게 부어있고 손가락은 안쪽으로 휘어져서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굳은 살은 여러 겹으로 쌓여 갈라져 있었고 손톱 아래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흙물이 배어 있었다. 그 손으로 단감을 따고 가지를 치고 비료를 나르고 아이를 키웠다. 남편이 37에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이 두 손만이 영희에게 남은 전부였다. 남편을 잃은 해 민수는 겨우 5살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당에서 개미를 쫓아다녔다. 영희는 상복을 입은 채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키고 이를 악물었다. 그날부터 영희의 인생에서 나라는 글자는 서서히 지워졌다. 남은 것은 오직 이 아이뿐이었다. 새벽에는 과수원에 나가 일을 하고 해가 중천에 뜨면 잠깐 집에 들어와 아이 밥을 차리고 오후에는 다시 밭으로 나갔다. 밤이면 아이의 숙제를 봐주다 먼저 잠이 들어 식탁에 엎드린 채로 새벽을 맞는 날도 허다했다. 겨울이면 과수원 일이 줄었지만 그 대신 남의 집 김장을 돕거나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아이의 학용품 값을 벌었다. 봄이 오면 다시 과수원으로 돌아가 잠들어 있던 나무에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었다. 계절은 쉬지 않고 돌았고 영희도 쉬지 않았다. 자식 농사는 남는 장사. 영희가 입버릇처럼 되뇌던 말이었다. 동네 어른들이 여자 혼자 과수원에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혀를 찰 때마다 영희는 그 말 한마디를 속으로 외우며 허리를 더 깊이 숙였다. 흙바닥에 무릎을 대고 기어다니며 잡초를 뽑고 비가 오면 비닐을 씌우러 뛰어다니고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쓰러진 나무를 하나하나 일으켜 세웠다. 그 모든 고생의 끝에 민수가 있었다. 아이가 웃으면 괜찮았고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오면 그걸로 충분했다. 민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공부를 잘했다.
남해의 작은 학교에서 늘 상위권이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영희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수원 한쪽 모퉁이의 단감을 더 싸게 넘기기도 했고 겨울에는 남의 집 김장을 도우며 푼돈을 벌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민수는 한강시의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영희는 과수원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에 더 가까웠다. 마침내 끝났구나 하는.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이다. 민수가 결혼을 했다. 상대는 서지연이라는 한강시 토박이 여성이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매끈한 옷을 입고 정돈된 말투를 쓰는 사람이었다. 영희가 처음 지연을 만난 날 며느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다. 그 인사가 어찌나 또렷하고 다정하던지 영희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딸이 생긴 것 같았다. 평생 아들 하나만 키우며 살았으니 며느리가 딸처럼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는 며느리의 말과 태도 사이에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연은 어머님 하면서도 남의 집에 올 때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살짝 찡긋했다. 흙냄새가 배어있는 방에서는 방석을 2번 뒤집어 깔고 앉았고 마당에 나가면 신발에 묻은 흙을 유독 오래 털었다. 영희가 정성스레 차린 밥상 앞에서 어머님, 이건 좀 짜요라고 말할 때의 그 표정은 감사가 아니라 평가였다. 영희는 처음에 그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저렇다고 넘겼다. 아니, 넘기려고 애썼다. 영희는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다. 아니,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퍼주고 싶었다. 며느리는 딸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의 밑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명절이 다가오면 열흘 전부터 반찬 준비를 시작했다.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김치 3종류, 갖은 나물, 전, 과일까지. 스티로폼 박스에 차곡차곡 담아 테이프로 봉하고 그 위에 따로 마련한 용돈 봉투까지 얹어서 보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물어보고 손주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은 따로 간을 약하게 해서 만들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간을 꼬박 부엌에 서서 두 무릎이 저려와도 멈추지 않았다. 손주가 태어난 뒤에는 상황이 더 심해졌다.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낮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영희의 몫이 되었다.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을 맡았고 그 사이 시간에는 아이의 간식을 준비하고 빨래를 했다. 영희의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질렀지만 손주의 작은 손이 자기 손가락을 잡아당기면 그 통증은 잠시 잊혔다. 아이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나갔다가 벤치에 앉으면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무릎이 굳어버려서 발을 딛기가 무서웠지만 아이가 할머니, 그네 밀어줘라고 하면 또 일어섰다. 문제는 영희 자신의 삶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의 관절센터에 예약해둔 진료가 있어도 며느리에게서 어머님, 내일 제가 회의가 있는데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연락이 오면 예약을 취소했다. 오랜 친구인 순자 할머니와 함께 온천에 가기로 한 약속도 며느리의 한 통 전화에 무너졌다. 영희는 늘 자기 일정을 가장 마지막 순서에 두었고 대부분의 경우 그 순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는 것은 감사 대신 평가였다. 하루 종일 손주를 봐주고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오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는 인사는 없었다. 지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이의 옷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간식을 너무 많이 먹이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 올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영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아이가 놀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쓸며 생각했다. 나는 뭐지? 그냥 부르면 오는 사람인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면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라며 냉장고 한쪽 구석에 밀어 넣었다. 그래서 한 번은 반찬을 싸지 않고 보냈더니 며느리는 통화 중에 요즘 반찬이 없어서요라며 아쉬운 기색을 슬쩍 내비쳤다. 해도 눈치 안 해도 눈치였다. 영희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했고 며느리의 기분에 맞춰 반찬의 양과 종류를 바꾸고 말투를 고르고 행동을 다듬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요즘 시어머니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남해관절센터의 의사는 이미 2번이나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했다. 두 무릎 모두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져서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영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수술 일정을 잡지 못했다. 수술을 하면 최소 석 달은 움직이기 어려울 테고 그 석 달 동안 손주는 누가 보고 반찬은 누가 싸고 과수원은 누가 돌볼 것인가. 영희의 머릿속에서 나는 항상 뒷전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과수원에서 마지막 단감을 수확하고 돌아온 영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내려가도 돼? 반가운 마음이 먼저였다. 아들이 먼저 내려오겠다고 하는 일은 드물었으니까. 영희는 얼른 냉장고를 열어 뭘 해놓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민수의 다음 말이 영희의 손을 멈추게 했다. 좀 의논할 게 있어서 지연이랑 같이 갈게. 평소와 다른 톤이었다. 반찬이 필요한 것도 손주를 맡기려는 것도 아닌 듯 했다. 의논할 것. 그 말에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번에는 반찬이나 육아 차원의 부탁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이야기가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큰 돈이 오가는 부탁.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부엌에 서 있었다. 바깥에서는 솔레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단감나무 가지들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나무들은 영희가 시집 오던 해에 남편이 심은 것들이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무는 자라고 남편은 떠나고 아들은 도시로 갔고 영희만 이 자리에 남았다. 무릎이 쑤셨다. 영희는 오른쪽 무릎을 손으로 감싸쥐며 의자에 앉았다. 창밖에서 단감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주말 아침 예고된 시간보다 한참 일찍 영희는 일어나 부엌에 섰다. 아들 부부가 온다니까 어젯밤부터 마음이 분주했다. 시래기를 불리고 감자를 삶고 불고기 양념을 재워두었다. 며느리가 짜다고 할까봐 간을 평소보다 약하게 맞추고 밑반찬도 깔끔하게 소분해서 접시에 담았다. 밥상을 차려놓고 마당에 나가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다. 떨어진 단감 잎을 치우고 현관 앞 장화도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시골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문이란 문은 다 열어 환기를 시켰다. 점심 무렵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과수원 앞 비탈길을 올라오는 게 보였다. 영희는 앞치마를 풀어 개키며 마당으로 나갔다. 차에서 내린 민수는 짧게 왔어라고 인사했고 지연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고개만 까딱 숙였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차려놓은 밥상에 앉기도 전에 지연이 안방으로 곧장 들어가더니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물컵을 내밀었지만 지연은 컵을 받아들지 않고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 전세 계약이 곧 끝나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지연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전세를 빼고 집을 팔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요즘 한강시의 전세 시장은 하늘의 별 따기라 새로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다. 지연의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고 말할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세 자금으로 모아둔 돈은 있는데요. 차라리 이번에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살지도 몰라요. 민수가 거들었다. 맞아, 엄마.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 평생 전세만 전전하게 돼. 두 사람의 말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집을 사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서 1억 정도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 두 사람의 월급으로는 대출을 받아도 감당이 안 된다는 것.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영희는 밥상 위에 불고기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자식이 집 걱정을 한다는데 모른 척할 수 있는 어미가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이 먼저 올라왔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지연의 말이 방향을 바꾸었다. 어머님, 그 넓은 솔레산 과수원 다 안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지연의 시선이 창 너머 과수원 쪽을 향했다. 40년 넘게 영희가 갖고 온 땅, 남편이 심고 영희가 키운 단감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지연은 말을 이었다. 조금만 정리해서 저희 집 마련하는데 보태주시면 안 돼요? 영희의 가슴 한쪽에서 뭔가 서늘한 것이 스쳤다. 과수원을 정리하라는 말. 그것은 단순히 땅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고 자신의 삶을 허무는 것이었다. 영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도 무릎 수술비로 모아둔 게 있다. 그건 내가 써야 할 돈이라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가로막았다. 무릎 수술은 좀 미뤄도 되잖아요. 집은 타이밍 놓치면 끝인데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톤이었다. 마치 당연한 순서를 설명하듯이. 영희의 무릎은 미뤄도 되는 것이었고 자식의 집은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 문장 속에서 영희의 몸은 후순위로 자식의 재산은 최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민수도 나섰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직접적이었다.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내 땅인데 좀만 먼저 쓰자. 영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어차피 죽으면 내 땅. 그 말은 사실이면서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잔인했다. 아직 살아있는 어미 앞에서 죽음 이후의 재산을 먼저 당겨 쓰겠다는 말. 영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운동회 때 1등을 하고 달려와 안기던 아이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영희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어른이었다. 안 도와주면 우리가 또 전전하면서 애 데리고 이사 다녀야 하는데 그 꼴 보시고 싶으세요? 지연의 마지막 한마디가 영희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이집에서 뛰쳐나와 할머니를 외치며 안기던 그 작은 아이가 이삿짐 사이에서 우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희는 자식 가정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다. 내가 이 집을 망치는 사람이 되나. 그 죄책감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패턴이었다. 자식이 어려우면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어미의 도리라고 영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아들 부부가 잠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영희는 어둠 속에서 두 무릎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쑤시는 정도가 아니었다.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듯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남해관절센터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술 안 하시면 평생 휠체어 신세 지실 수 있습니다. 평생 휠체어. 그 말은 영희에게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고, 지금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에게 기대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영희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아들 부부는 주말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았다. 식사 때마다 산책할 때마다 이야기는 같은 곳으로 되돌아왔다. 집, 돈, 과수원, 수술비. 민수는 영희가 흔들릴 때마다 한 발짝 더 다가와 엄마, 나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한테 줄 건데라며 감정에 호소했고, 지연은 실리적으로 지금 집을 못 사면 아이 학군도 바뀌고 전학도 가야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불안을 나열했다. 양쪽에서 밀려오는 압박은 영희를 서서히 구석으로 몰아갔다. 결국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영희의 마음이 꺾였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품 묻은 손으로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에는 솔레산 능선 위로 초승달이 가늘게 떠 있었다. 영희는 그 달을 바라보며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이 부엌에서 밤마다 울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달이 떠 있었다. 그때 영희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그 맹세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영희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수술비로 모아둔 3천만 원을 깨기로 했다. 그리고 과수원 일부를 담보로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합해서 1억. 영희의 무릎과 영희의 노후가 그 숫자 속에 녹아 사라졌다. 은행에서 돈을 찾던 날 창구 직원이 이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려고요? 라고 물었을 때 영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2,000장이 영희의 앞에 놓였다. 봉투 2개에 나눠 담아도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은행을 나서며 영희의 무릎은 유난히 쑤셨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찌르르 올라왔지만 영희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마음은 쓰라렸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우리 애들이 안정된 집 하나는 갖겠지 하는 생각이 쓴 약처럼 마음을 눌러주었다. 그런데 영희는 그 돈을 그냥 건네고 싶지 않았다. 현금 봉투를 덜컥 내미는 것은 왠지 자존심이 상했고 또 돈만 딱 주면 마치 자기가 은행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영희는 자기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냈다. 설 명절이 코앞이었다. 설 전날 새벽 영희는 3시에 일어났다. 소고기 장조림부터 시작했다. 간장과 마늘, 통후추를 넣고 오랜 시간 끓인 장조림은 영희의 대표 반찬이었다. 김치 2종류를 통에 담고 시금치나물과 도라지나물을 무치고 부추전과 동태전을 부쳤다. 과일도 따로 골라 상자에 담았다. 그렇게 6시간 가까이 부엌에 선 끝에 스티로폼 박스 하나가 완성되었다. 영희는 장조림통을 꺼내 바닥을 닦았다. 그리고 이럭이 든 두꺼운 봉투를 통 밑바닥에 꽁꽁 테이프로 붙였다. 테이프를 여러 겹 감아 단단히 고정한 뒤 그 위에 장조림을 가득 채웠다. 장조림통은 스티로폼 박스 맨 아래에 깔고 그 위에 김치통, 나물통, 전 담은 그릇, 과일 상자를 차곡차곡 쌓았다. 뚜껑을 닫고 테이프로 봉하면서 영희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까? 아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이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들 부부가 출발할 때 영희는 스티로폼 박스를 차 트렁크에 직접 실어주었다. 무거웠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차 문을 닫기 전에 영희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장조림통부터 열어봐라.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네, 어머님이라고 답했다. 차가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을 영희는 마당에 서서 지켜보았다. 검은 승용차가 솔레산 자락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작아지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영희는 그 빈 도로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손에는 아직도 테이프를 뜯던 감촉이 남아 있었고 코끝에는 장조림의 짭조름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영희는 부엌 의자에 앉아 두 무릎을 주물렀다. 은행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과수원에는 대출이라는 무거운 짐이 얹혔다. 무릎 수술은 언제 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졌다. 그래도 영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다. 이 돈이면 우리 애들이 이제 떠돌지 않아도 된다. 그 생각 하나가 쑤시는 무릎보다 간신히 더 크게 느껴졌기에 영희는 겨우 그날 밤을 견딜 수 있었다. 설날 아침이었다. 영희는 혼자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술잔을 올렸다. 사과와 배를 놓고 나물 3가지를 담고 전을 접시에 올렸다. 영정 속의 남편은 37의 젊은 얼굴 그대로였다. 영희는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심은 나무에서 난 돈으로 당신 아들 집 사준다. 잘한 거지? 대답은 없었다. 영정 속의 남편은 영원히 젊은 채로 웃고만 있었다. 상을 치우고 집안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영희의 마음은 계속 한강시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지금쯤 도착했을까? 짐을 풀었을까? 장조림통을 열어봤을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봉투를 발견한 순간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아들이 뭐라고 말할지 상상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라며 놀랄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줄까? 아니, 적어도 전화 한 통은 오겠지. 그 전화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먼저 돈 받냐고 묻기에는 왠지 자존심이 상했다. 어미가 그런 것까지 확인 전화를 해야 하나 싶은 마음. 영희는 참았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영희는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면서도 휴대전화를 곁에 두었고 화장실에 갈 때도 전화기를 들고 갔다. 혹시 진동을 놓쳤을까 싶어 화면을 수시로 확인했지만 알림창은 텅 비어 있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걱정이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설마 장조림통을 아직 안 열어본 건가? 아니면 열었는데 봉투를 못 발견한 건가? 영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5번째 울린 뒤에야 지연이 전화를 받았다. 영희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잘 도착했냐? 전화기 너머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다. 인사도 없이 한숨 섞인 톤으로 반찬 이야기부터 꺼냈다. 어머님,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냄새 나는 반찬 좀 그만 싸달라고. 영희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로 굳었다. 지연의 말은 이어졌다. 차에 타자마자 김치 냄새와 장조림 냄새가 차 안에 퍼져서 머리가 아팠다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다고.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 쉼터에 들렀을 때 스티로폼 박스를 통째로 분리수거장에 버렸다고 했다. 통째로 버렸다. 영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다. 새벽 3시부터 6시간 동안 만든 반찬들. 장조림통 밑에 테이프로 꽁꽁 붙여둔 1억 원짜리 봉투. 그 모든 것이 고속도로 쉼터의 쓰레기통 속에 있다는 말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연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달라는 집 살 돈은 안 주시면서 이런 건 왜 자꾸 싸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장이 영희의 가슴에 꽂힌 순간 핏기가 싹 가셨다. 자기 무릎 수술비를 깨고 평생 일궈온 과수원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떨리는 손으로 받아온 돈. 그 돈을 봉투에 넣어 장조림통 밑에 붙이면서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지금 고속도로 쉼터의 분리수거장 어딘가에서 쓰레기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린 사람은 그 돈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른 채 냄새. 나는 반찬을 왜 싸주느냐고 불평하고 있었다. 영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님? 들으세요? 라는 지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영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래, 잘했다. 냄새 나는 건 버려야지. 잠시 멈추었다가 영희는 말을 이었다. 다만 그 장조림통 밑바닥에 붙어있던 1억은 좀 아깝구나. 전화기 너머로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찰나의 정적 뒤에 지연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다. 뭐라고요? 장난이죠? 장난이시죠, 어머님? 영희는 장난이 아니라고 했다. 담담한 목소리로 사실을 설명했다. 너희 집 사라고 내 무릎 수술비 깨고 과수원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만든 돈이라고. 장조림통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여서 보냈는데 내가 냄새난다고 버렸다더라고. 말하면서도 영희 자신이 이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잔인하리만큼 분명한 현실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차 돌려. 빨리. 쉼터로 가야 해. 영희의 귀에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전해졌다. 지연의 울부짖음과 민수의 쌍욕이 뒤섞였다. 전화는 끊겼다가 얼마 후 다시 걸려왔다. 이번에는 민수였다. 아들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울고 있었다. 엄마, 쉼터 왔는데 청소차가 이미 다 가져갔어. 분리수거장이 비어 있어.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민수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울음이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왜 거기다 붙여놔? 되레 자기를 탓하는 아들의 말에 영희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길게 참아왔던 무언가. 수십 년 동안 좋은 어미라는 이름 아래 눌러놓았던 무언가가 뚝 하고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고 묻기 전에 내 무릎 수술비까지 빼앗으려던 내들 행동부터 돌아봐라.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이번에는 지연이 전화를 받았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요. 집 못 사면 저희 어떡하라고요. 다시 한 번만 어머님이 방법을 찾아주셔야 해요. 영희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예전의 영희라면 흔들렸을 것이다. 그래, 내가 다시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의 영희는 달랐다. 장조림통 밑에 붙인 봉투를 떠올렸다. 그것을 붙이면서 흘린 눈물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기 자신을 떠올렸다. 영희는 짧게 말했다.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또 왔다. 또 받지 않았다.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다. 영희는 휴대전화 화면에 뜨는 글자들을 한동안 내려다보았다. 엄마 제발, 어머님 한 번만, 우리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라는 문장들이
화면 위를 빠르게 채워갔다. 영희는 천천히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집안이 고요해졌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릎은 유난히 쑤셨고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어디에 둬도 편하지 않았다. 이불을 걷어차고 다시 덮고 또 걷어찼다. 눈을 감으면 장조림통이 보였고 봉투가 보였고 고속도로 쉼터의 분리수거장이 보였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가 김치 국물에 젖어가는 상상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해방감이었다. 잃어버린 것은 컸지만 그 잃어버림과 함께 무언가 무거운 것도 같이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수십 년 동안 좋은 어미 희생하는 시어머니라는 틀 안에서 쉬지 않고 짊어져 왔던 짐. 그 짐의 무게가 문득 느껴졌다. 지금까지는 짐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라도 이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까지 다 갖다 바치고 끝나겠구나. 그 생각이 어둠 속에서 선명해졌다. 영희는 눈을 떠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해의 겨울밤은 고요하고 깊었다. 바깥에서는 솔레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먼 곳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 앞으로 갔다. 서랍 깊숙이 서류와 영수증 뭉치 사이에 끼워둔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한강로 법률사무소 정우석 변호사. 언젠가 동네 이장님이 혹시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여기 연락해보라며 건네준 명함이었다. 그때는 웃으며 내가 무슨 변호사까지 만나겠어라고 했었는데 영희는 명함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종이가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겠다. 영희는 그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무릎은 여전히 쑤셨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처음으로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무릎이 쑤셨지만 참고 세수를 하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평소에는 앞치마와 고무신이 전부인 차림이었지만 그날은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남색 재킷을 꺼내 입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거의 입지 않았던 옷이었는데 나프탈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단추를 잠그고 거울을 보니 주름 깊은 얼굴 위로 낯선 결기가 서려 있었다. 영희는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얼굴로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자식에게 전부를 퍼주고 빈손으로 남은 채가 아니라 최소한 내 무릎과 내 밥은 내가 책임지는 얼굴로. 남해역까지는 버스를 타고 갔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바람이 차가웠다. 겨울의 남해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습한 한기가 뼈속까지 파고들었고 영희의 무릎은 추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절뚝거리며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창밖으로 솔레산 과수원이 보였다. 앙상한 단감나무들이 겨울 하늘 아래 줄지어 서 있었다. 저 나무들과 작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영희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무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잘 있어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너희를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남해역에서 한강시행 기차를 탔다. 2시간 반 남짓한 기차 안에서 영희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논과 밭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이 스쳐가고 강이 흘렀다. 그 풍경들이 하나하나 눈에 담기면서 영희는 자기 인생도 이 기차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달려왔다는 생각을 했다. 역마다 사람이 오르내렸지만 영희는 줄곧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변호사 명함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한강시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한강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깨끗한 로비와 반들거리는 바닥이 영희를 위축되게 만들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사무실 문을 열자 안내 직원이 영희를 접견실로 안내했다. 정우석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다. 영희가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는 펜을 들고 하나하나 메모해 나갔다. 영희는 과수원 소유 현황부터 이야기했다. 솔레산 자락에 있는 과수원의 면적과 시세, 집터의 상태, 최근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내역, 그리고 아들을 위해 지금까지 쓴 돈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대학 등록금, 자격증 시험 준비 비용,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일부. 그 금액들을 더하면 적지 않은 수치가 나왔다. 영희는 말하면서도 놀랐다. 한꺼번에 늘어놓으니 자기가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비로소 실감이 났다. 그 다음에는 이번 사건을 이야기했다. 집 구매 자금 명목으로 무릎 수술비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한 정황, 과수원을 정리하라는 요구, 그리고 장조림통에 넣어보낸 1억이 고속도로 쉼터에서 버려진 이야기. 영희는 준비해온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설날 지연과 통화했을 때의 녹음 파일이었다. 휴대전화에서 자동 녹음된 것을 삭제하지 않고 가져온 것이다. 변호사가 그 녹음을 들었다. 냄새나는 반찬 좀 그만 싸달라는 말, 달라는 집 살 돈은 안 주시면서라는 말, 그리고 1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의 비명과 욕설. 정우석 변호사는 녹음을 다 듣고 나서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심각한 정서적 학대와 금전 갈취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영희는 학대라는 단어에 움찔했다. 자식에게 당하는 것을 학대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변호사의 설명은 이어졌다. 그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에 대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부모가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했다면 그것을 특별 수익으로 인정받아 유류분 청구 자체를 줄이거나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아드님에게 보내신 금액들, 등록금부터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특별 수익으로 정리하면 나중에 아드님이 상속분을 주장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핵심은 알겠다고 생각했다. 변호사가 물었다.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욕심내서 재산을 움켜쥐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 애들한테는 한 푼도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도달한 결론이었다.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30년치 상처가 단단히 굳어 있었다. 변호사와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은 이러했다. 솔레산 과수원과 집터를 지역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기부할 때 용도를 솔레산 어린이 자연학교로 명시하여 그 땅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한다. 대신 영희 자신의 무릎 수술비와 노후, 생활비 5천만 원을 별도로 떼어 영희명의 계좌에 보장하는 구조를 만든다. 정우석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다. 이렇게 용도와 수익 주체를 묶어두면 아드님이 나중에 유류분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미 생전에 충분한 특별 수익이 있었고 기부는 정당한 처분이니까요. 영희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도장을 찍었다. 과수원의 등기 관련 서류, 기부 계약서, 대출 상환 계획서.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지고 있었다.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영희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무거운 갑옷을 벗은 것 같았다. 그동안 좋은 엄마라면 끝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신을 얼마나 옥죄어 왔는지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희생은 미덕이라고 배웠다. 자식을 위한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것이 어미의 도리라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다. 영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희생이 습관이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권리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영희는 너무 늦게 알았다. 한강시에서 남해로 내려오는 기차 안 영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올라올 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눈에 담기는 느낌이 달랐다. 논밭 위에 석양이 내려앉아 누런 빛을 뿌리고 있었고 기찻길 옆으로 작은 마을들이 조용히 지나갔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깊이 천천히 뱃속까지 공기가 차도록. 남해역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다.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데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튼을 길게 누르자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이 쏟아졌다. 부재중 전화 23건, 문자 메시지 14통, 카카오톡 메시지 수십 개, 모두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온 것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분노였다. 엄마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책임지라. 이게 엄마가 할 짓이냐라는 말들. 다른 한쪽은 애원이었다. 다시 한 번만 도와달라. 이번만 봐달라. 손주 생각해서라도라는 말들. 분노와 애원이 시간순으로 번갈아 나타났다. 밤에는 분노, 새벽에는 애원, 아침이 되면 다시 분노. 그 패턴을 읽으면서 영희는 이것이 자기가 30년간 겪어온 관계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화를 내다가 필요하면 달래고 또 화를 내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영희는 항상 꺾이는 쪽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영희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지 않고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길게 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부엌에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거실 창문으로 솔레산 능선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산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다. 저 산 아래 과수원은 이제 곧 아이들을 위한 자연학교가 될 것이다. 내가 흙바닥을 기며 일군 땅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것이다.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영희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부턴 내 무릎과 내 삶부터 챙기겠다. 짧은 생각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고 영희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뒤 영희는 남해관절센터에 전화를 걸어 인공관절 수술 일정을 잡았다. 두 무릎 모두. 이번에는 미루지 않았다. 수술비는 별도로 확보해둔 돈에서 충당했다. 수술 전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희는 생각했다. 이 돈은 내 무릎을 위한 돈이다. 아들네 집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줄 돈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다르게 느껴졌다. 수술은 쉽지 않았다. 전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두 무릎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재활은 더 힘들었다.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연습을 반복할 때 땀이 비 오듯 흘렀다. 하지만 영희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이번엔 내 몸을 위해 쓰는 돈이다라는 생각이 고통을 견디는 힘이 되어 주었다. 재활이 끝나갈 즈음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솔레산 과수원에 어린이 자연학교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재단에서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다고 동네 이장님이 전해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땅을 애한테 물려줘야 하는데라는 후회가 밀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영희에게 그런 후회는 오지 않았다. 여기서 뛰어놀 아이들을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그 생각이 후회보다 먼저 그리고 더 크게 영희의 마음을 채웠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영희의 무릎은 수술과 재활 덕분에 놀라울 만큼 좋아졌다. 처음에는 보조기를 차고 겨우 몇 발자국 떼는 것이 전부였지만 석 달이 지나자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반년이 지나니 지팡이 없이도 솔레산 비탈길을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과수원 자리까지 걸어 올라간 날 영희는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단감나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새로운 건물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다. 어린이 자연학교의 교실이 될 공간이었다. 한강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남해까지 전해졌다. 소문이라는 것은 산길보다 빠르고 바닷바람보다 널리 퍼지는 법이었다. 1억을 고속도로 쉼터에서 잃어버린 이야기는 이미 주변에 알려져 있었고 과수원이 기부되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민수 부부의 상황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집계약은 당연히 무산되었다. 1억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계약금을 치르지 못해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다고 전해 들었다. 전세 재계약도 여의치 않아서 더 비좁고 오래된 집들 사이를 전전해야 했다는 말도 들렸다. 이사 준비에 이미 쓴 비용, 각종 대출의 이자, 생활비의 압박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민수의 경제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다고 했다. 며느리 지연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고 한다. 시어머니 한 번만 구워 삶았으면 30억짜리 과수원도 우리 거였을 텐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과장된 것인지 영희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동네를 통해 전해지는 말이 그러했다. 지연의 불평과 원망은 남편을 향하기도 했고 시어머니를 향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모든 방향을 향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반찬을 버렸으니까. 비난의 화살이 오가는 사이에서 결혼 생활의 토대는 급속히 무너져 내렸다.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이혼까지 갔다는 말이 남해의 골목을 돌아 영희의 귀에도 닿았다. 영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아팠다. 아들의 가정이 깨졌다는 사실은 어미의 심장을 후벼 팠다. 하지만 예전처럼 내가 도와줬어야 했나,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올라오지는 않았다. 영희는 그 감정을 붙잡고 흔들리는 대신 가만히 내려놓았다. 아픈 것은 아프되 그것 때문에 다시 무릎을 꿇지는 않겠다고. 어느 날이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음성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민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한강시의 전문직 회계사로서 자신감에 차있던 그 톤은 사라지고 지쳐있고 갈라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민수는 지금 보증금이 거의 없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이혼을 했고 아이는 지연이 데려갔다고 했다. 살림이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방에서 밤마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했다. 엄마가 해주던 김밥이 너무 그립다. 그 한마디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선명하게 들렸다.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엄마, 한 번만.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다. 영희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30년 전 운동회 날의 기억이 불쑥 올라왔다. 그날 영희는 새벽부터 김밥을 말아 도시락에 담아 학교에 갔다. 다른 엄마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데 영희는 과수원에서 일하다 허겁지겁 달려간 탓에 흙 묻은 몸빼바지 차림이었다. 운동회가 끝나고 교실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함께 나오던 아이들 사이에서 민수가 영희를 보며 말했다.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인 척. 흙 묻은 엄마가 창피했던 것이다. 영희는 그날 웃으면서 돌아섰지만 집에 와서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 기억 위에 몇 달 전의 기억이 겹쳐졌다.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내 땅인데 무릎 수술은 좀 미뤄도 되잖아요. 두 장면이 하나로 포개지면서 영희는 깨달았다. 아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이 진심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필요 때문인지 자기에게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다만 그 눈물 앞에서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영희는 조용히 음성 메시지를 삭제했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밖으로 솔레산 능선이 어둠 속에서 묵직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산 아래에서 영희는 태어나고 시집오고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키우고 늙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솔레산 어린이 자연학교는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었다. 주말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찾아왔다. 영희의 과수원이었던 자리에서 아이들은 흙장난을 치고 나뭇잎으로 공작을 만들고 남아있는 단감나무에서 감따기 체험을 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과수원 가득 퍼질 때면 예전에 영희가 혼자서 낯을 갈며 들었던 정적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 땅 위를 감쌌다. 영희는 가끔 자원봉사자로 자연학교에 나갔다. 아이들에게 김밥을 싸주고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 주었다. 당근을 별 모양으로 썰어 넣은 김밥, 참기름 냄새가 고소한 김밥.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김밥을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할머니, 이 김밥 너무 맛있어요. 입가에 밥알을 묻히고 김 조각을 이빨에 낀 채로 까르르 웃는 아이들. 영희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운동장 구석에서 혼자 김밥을 먹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들이 누구세요? 라고 했던 그날 남은 김밥을 혼자 먹으며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눈물의 기억 위로 지금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덮여가고 있었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다른 색깔의 추억이 그 위에 한 겹씩 쌓이고 있었다. 영희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었다. 자세하게가 아니라 핵심만 담담하게. 그리고 늘 덧붙이는 말이 있었다. 자식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라. 먼저 내 무릎, 내 건강부터 챙겨라. 돈은 자식 통장에 넣어주면 내 돈이 아니고 내 통장에 있어야 내 효자다. 어르신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씁쓸하게 웃기도 했다. 저마다 비슷한 사연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명절이 되어도 영희는 아들내가 올까 말까 하는 불안에 냉장고를 가득 채우지 않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10가지 반찬을 만들어 스티로폼 박스에 담는 일도 하지 않았다. 대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와 나눠 먹었다. 혹은 혼자 먹고 싶은 반찬을 딱 한두 가지만 만들어 작은 밥상에 차려놓고 천천히 먹었다.
급하게 먹지 않았다. 누가 올까봐 서둘러 치우지도 않았다. 밥 한 숟갈, 국 한 모금을 입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솔레산 위로 노을이 내려앉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봄이 오면 영희는 자연학교 주변의 핀 야생화를 보러 산책을 나갔다. 여름이면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 지켜보았다. 가을이면 단감이 익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과수원 길을 걸었고, 겨울이면 집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외로운 순간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그 외로움이 더 이상 자기를 좀먹지는 않았다. 예전에는 외로움의 끝에 항상 아들에게 전화해야지, 며느리에게 뭘 해줘야지라는 행동이 따라왔지만 이제는 외로움을 그냥 외로움으로 느끼고 그대로 두었다. 곁에 두었다가 보내주었다. 영희에게 남은 노후는 넉넉하지 않았다. 5천만 원의 생활비와 작은 집, 그리고 건강해진 두 무릎. 그것이 전부였다. 재산이라 부르기에는 소박했고 여유라 하기에는 빠듯했다. 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자기 몸을 갈아 넣는 삶은 아니었다. 내 돈으로 내 밥을 먹고 내 다리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걸어가는 살. 그것이 영희가 69에 비로소 찾아낸 삶의 방식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영희는 솔레산 비탈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지팡이 없이 양쪽 무릎이 교대로 땅을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고도를 높였다. 능선에 올라서자 남해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반짝이는 수면 위로 갈매기 몇 마리가 날고 있었고 먼 곳에서 고깃배의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바람이 불었다. 솔레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영희의 머리칼을 흐트렸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서 살겠다. 그 다짐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 넣었다. 바람이 그 다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영희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늙은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 박영희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었다. 눈을 떴을 때 솔레산 아래 자연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영희는 그 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